그렇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설명을 하고 아마 맨 마지막 그 길찾기 문제 예제 3번 이거 하나가 남아 있을 겁니다. 이거 하고 그 내드렸던 과제 풀이를 좀 할 건데 모든 문제의 풀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을 찍어서 같이 풀어볼까 해요. 질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학생도 많고 더 문제는 6반이 있어서 질문의 내용이 다르면 수업 내용도 완전히 달라지고 이래서 그것도 그거대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좀 교과서와 다른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을 위주로 몇 개 같이 수업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어제 혹시 밴드를 확인한 친구들은 봤겠지만 과제에 대한 해설은 지금 밴드에다 올라가 있거든요. 해설지를 올려놨거든. 교과서나 수능특강 뒤에 있는 해설을 참고하던가 선생님이 올려놓은 해설을 참고하던가 두 가지고 충족이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던가 선생님이 뭐 외면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수업 때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본인이 각자 스스로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스스로 감당하기 좀 힘들 정도로 까다롭거나 어려운 거는 수업 때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일단 요거는 빼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업 때 문제풀이를 바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더더욱 과제를 충실히 해 오셔야 된다는 거죠. 19살이면 검사 받기 위한 과제가 아니라 공부하기 위한 과제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좀 신뢰하고 가보기로 합시다. 자, 일단 17페이지에 있는 예제 3번 요 얘기부터 진행해 보기로 합시다. 우린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중복 순열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차이점이 있는 건 뭐냐면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사는 건데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물건을 골라낼 수 있는 중복 순열과 달리 재고가 정해져 있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재고가 정해져 있어서 뭐 3개 남았다. 그럼 하나 사면 2개 남고 또 사면 1개 남고 그리고 또 사면 그 다음엔 품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의 물건이 있는지 똑같은 물건이 몇 개가 있는지 정해져 있는 경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 중복 순열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건 뭐냐면 얘는 재고가 정해진 거, 얘는 재고가 엄청 많은 거. 그런데 그거보다 더 특이한 특징은 뭐냐? 중복 순열은요 골라요. 서로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어쨌든 r개를 뽑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부분을 뽑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일부분. 그러니까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무수히 많은 거죠 사실. 뽑아도 끝이 없으니까. 그 중에 r개를 뽑아내는 거야. 그에 반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어떤 개념이었냐면 n개가 있으면 그 n개를 다 배열을 하지. 다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똑같은 게 있어서 구별이 안 돼. p 팩토리얼 나눠주고 q 팩토리얼 나눠주고 r 팩토리얼 나눠주고 어쨌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n개를 전부 다 배열한다가 사실 이 공식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배열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제한적이야. 유한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배열. 하지만 중복 순열은 끝이 없죠. 그 중에 r개를 뽑는 거. 뭐 그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기억하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시작을 해보기로 합시다. 자, 예제 3번으로 갈 건데 지금은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A 지점에서 그림이 좀 작은데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괜찮죠? A에서 B 지점까지 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목적은 최단거리로 가르기를 원해요. 비율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고 최단거리로 가는 거야. 그럼 그림을 한번 보자고. 어떻게 해야 최단거리로 B까지 갈 수 있나 봤더니 아무튼 이렇게 오른쪽 상단으로 이렇게 방향이 향하고 있죠? 최단거리니까 일단 오른쪽으로 가는 건 괜찮은 방향이야겠지. 생각해봐. 최단거리인데 왼쪽으로 가는 게 의미가 있나? 아니죠. 왼쪽으로 가는 건 항상 비효율적이야. 돌아가는 거예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마찬가지 위쪽으로 가는 건 괜찮아. 하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보면 최단거리라 함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구나. 오른쪽으로 가던가 이렇게 가던가 위쪽으로 올라가던가 저 두 가지의 방향만 이용해서 그렇다. 움직여야 최단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 최단거리니까 그게 몇 가지인지를 좀 알면 되겠죠? 몇 개인지. 도대체 몇 번 움직여야 최단거리 갈 수 있나? 그래서 제일 쉬운 최단거리 여러분들 하나 찾으세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제일 쉬운 거. 그럼 세보면 한 칸을 하나라고 칩시다. 위로 3번, 오른쪽으로 5번 이렇게 움직이면 되나요? 어쨌든 최단거리는 8번 가면 돼. 사실 저거는 금방 보인다는 거지. 8번이라는 건 금방 알지. 그럼 이제 두 가지를 합쳐볼까? 그럼 최단거리로 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어쨌든 5번이 필요한 거예요. 가야 되잖아.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아무튼 3번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 3칸 어쨌든 가야 해. 그러니까 저렇게 화살표로 이동하기만 하면 어쨌든 최단거리로 도착할 수 있다는 거지. 8번 만에.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경우의 수를 셀 거냐? 우리는 저 화살표를 이렇게 늘어놓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옛날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 중에서 철권이라는 거 들어봤니?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서가지고 이렇게 파이트 이렇게 막 싸우는 거. 막 장풍도 쏘고 막 날아갔다 때리고 이런 그런 게임이 선생님 학창 시절 때는 굉장히 핫한 게임이었거든.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었어요. 단순히 100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 지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잖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꼭 승리해야만 하는. 그래서 학교에 오면 그 게임 캐릭터의 아주 현란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해서 그 기술의 공략집을 외워야만 했어요. 그 공략집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봐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니? 이게 뭘 뜻하는지 아니? 오락실에 가면 그 조이스틱 있잖아요. 그 조이스틱을 가지고 다 이렇게 있어. 여기는 버튼이 막 있어요. 그럼 화살표대로 움직이는 거야. 뒤로, 밑으로, 앞으로. 그 다음에 강한 주먹 버튼 A를 꾹 눌러. 그러면 캐릭터가 장풍을 쏴요. 아도겐 이런 거. 뭔지 알아? 드럼 봤죠?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이런 기술들을 다 머릿속에 외워야 했던 거예요. 막 여기 게이지가, 에너지가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풀로 차면 뭐 더 현란한 기술을 막 쏴. 그럼 더 복잡해요. 뭐 화살표가 이렇게 기억도 잘 안 나지만 뭐 이래. 이렇게 있어. 뒤로 2번 탁탁 뒤로 물러섰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한 바퀴 돌려서 강한 주먹, 강한 발 2개를 동시에 눌러.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막 패요. 막 그런 현란한 기술들이 있어. 그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살표를 뚝뚝뚝뚝뚝 나열을 해놨거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화살표의 모양대로 조이스틱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지켜서 버튼까지 눌렀을 때 인정하면 기술이 발동이 되는 거야. 자, 저기 돌아가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A에서 B까지 가는 그 경로를 나타낼 때 우리는 얘네처럼 요 화살표를 움직이는 요 나열하는 요 방식처럼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를 화살표들의 배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어차피 화살표는 2종류밖에 없죠. 빨간색, 파란색. 그러니까 저 빨간색, 파란색을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 이렇게 쭉 배열을 해주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한번 해봅시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내가 막 해봤어. 빨간색 5개를 막 썼어. 이런 식으로 배열하고 파란색 3개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내가 배열을 막 해봤어요. 이렇게 화살표를 배열하기만 하면 길이 정해진다고요. 지금의 길은 어디야? 빨간색 2칸이니까 오른쪽. 파란색으로 위쪽, 다시 빨간색으로 오른쪽,
또 파란색 위쪽, 빨간색 2번이니까 오른쪽, 파란색 1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배열을 해놨더니 이런 초록색 경로가 만들어진 거지. 저거 최단거리 맞아요. 자, 됐어. 하나의 예를 들어보니까 아, 저렇게만 하면 모든 경로들을 다 화살표의 배열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한 거야.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 빨간 화살표와 파란 화살표를 쭉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과 개수와 정확히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 빨간색 똑같은 화살표 5개와 파란색 똑같은 화살표 3개를 배열하는 법과 같으니까. 연결이 되나요? 두 가지가? 네, 경우의 수는 그럼 정리할 수 있죠. 암기하지 마시고. 총 8개의 화살표예요. 그래서 8팩토리얼인데 빨간색 똑같은 화살표들은 구별이 안 됩니다. 나눠주죠. 파란색 화살표 3개도 나눠주죠.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하겠다는 거지. 사실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접하고 세야 될 것은 자, 최단거리로 가는 건 어떤 방향인가? 오른쪽과 위다? 그럼 오른쪽 화살표는 몇 개 필요한가? 위쪽 화살표는 몇 개 필요한가? 이것만 확인하면 결정이 다 나는 거지.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밑에 똑같은 문제를 아래 문제 7번을 먼저 식을 정확하게 세워서 한번 풀어봅시다. 되면 넘어갈게요. 문제 7번의 첫 번째 건 예제와 똑같고 두 번째 지점 C를 거쳐가는 경우는 둘로 나누셔야죠. A에서 C까지 가는 거 계산해보고 C에서 B까지 가는 거 따로 계산해보고 어차피 그 두 경우의 수의 곱일 테니까. 해보셨나요? 어쨌든 개수만 세면 되는 거야, 그치? 확인만 얼른 해볼까요? 맞춰줘. 요 끝이랑 요 끝이랑 맞나 봐. 괜찮아. 자, 확인만 얼른 해봅시다.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 마찬가지로 오른쪽과 위쪽밖에 없네요. 화살표의 개수를 총 합치면 지금은 9번이 필요한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5개, 위쪽 4개 이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거죠. 두 번째 경우 마찬가지 C를 거쳐서 가야 한다면 여기서 일단 끊읍시다.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안에서 경로의 수를 구하고 C에서 B로 가는 요만큼의 경로의 수를 따로 구하고 이런 식의 접근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으로 남겨둘게요. 여기서 방법, 여기서 방법 둘의 곱이겠지. 이거는 여러분들께 남겨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3가지의 여러 가지 순열을 일단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죠. 뒤쪽에 과제를 좀 내드렸었는데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좀 풀어보시라고요. 일단 18페이지에 있는 이 다각형 모양의 탁자는 교과서에서 선생님 설명을 같이 드렸어요. 그치? 다 익숙한 그림이야. 보면 넘어가고요.
중단원 마무리에 가서 뒤쪽에 있는 문제 몇 개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방금 우리 이거 했으니까 순서를 조금 바꿔서 갑시다. 21페이지에 12번으로 가볼까? 방금 했던 문제랑 거의 사실 유사하죠. 자, 이번에는 입체 도형이야. 그냥 직육면체래요. 직육면체에 요 A에서 저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최악의 선택, 전개도를 좀 생각해 볼까? 이런 거 최악이죠. 전개도를 구하는 건 몹시 좋지 않은 선택이. 그냥 눈에 있는 대로 살펴보자고. 평면이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거나만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잘 보면 분명 B가 A보다 한 칸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죠. 자, 그럼 B까지 움직일 수 있는 화살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분명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치? 2번. 어쨌든 위로도 올라가야 하죠? 3칸인가요? 3번은 올라가야 돼. 그 다음 또 어디로 이동해야 되냐면 뒤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 그것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꼭 방향이 두 종류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뒤. 어쨌든 뒤로 한 칸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건 아무튼 오른쪽, 위쪽, 뒤쪽 해서 총 6칸을 이동하면 최단 거리가 된다라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냥 세 종류의 화살표가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예요. 똑같이. 식도 잘 만들 수 있겠죠. 총 6번을 움직일 것이며 오른쪽 같은 화살표 2개, 위쪽 같은 화살표 3개, 그리고 뒤쪽 화살표 1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그냥 3차원으로 확장이 됐지만 방식은 사실 동일하네요. 그림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 뭐 4차원 더 늘어날 수는 없겠죠. 이 정도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교과서의 활용 예시인 거지. 자, 일단 이건 제가 하나 설명을 했고요. 20쪽, 21쪽에서 그냥 몇 개를 좀 찍어서 풀어볼 거고, 수능 특강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할 문제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지금 언제 어느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못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영상은 밴드에 조금 늦어졌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6번의 수업인데 촬영할 수 있는 수업이 매 시간 다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미리 수업이 지나간 반이 있고 중간 반 거를 찍어서 올리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리더라고요. 좀 늦어졌는데 아무튼 수업에 참여를 못했거나 한 친구들은 밴드 영상을 확인하시고 뭐 심지어는 앞으로는 라이브를 해야 될 수도 있대요. 실시간으로. 사실 지금 이거 화면을 지금 밴드에다가 라이브를 올리고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어제 테스트를 해보니 정확하게 10초 차이 나더라고요. 실시간 수업이 될까? 그 중학교 애들은 막 이렇게 대답 시키고 막 그래. 실시간 수업 참여시키려고. 안 하니까. 그럼 얘들아 대답해! 그러면 10초 있다가 네 하는 거야. 수업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 10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열악하네요. 자, 가봅시다. 20페이지 교과서 볼 건데요. 쭉 훑어가면서 몇 개만 좀 풀어볼게요. 6번은 대체로 좀 많은 학생들이 좀 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런 경우처럼 이제 뭐 색깔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 뭐 이런 걸 이제 묻게 되거든. 그러면 느낌이 딱 봐도 저거 약간 원순열을 이용한 뭔가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복잡한 도형의 문제가 나오면 출발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나, 좀 그러니까 서로 혼자만 모양이 다르거나 뭐 좀 더 유리하거나 하여튼 뭔가 다른 영역과 생김새가 뭔가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그런 곳을 먼저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라면 당연히 가운데겠지. 이 가운데 영역은 서로 혼자만 다르고 구절판의 정 가운데 양쪽 이 가장자리에 있는 4개의 영역은 사실 모양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회전하면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특징이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지금도 여기에 칠할 색깔, 여기에 칠할 색깔을 먼저 하나를 찍어두자는 거죠. 5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 바깥쪽에 있는 요 4개의 영역은 사실 모양이 전부 다 동일하죠. 이제는 그냥 원순열처럼 생각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모양이 얘보다 더 복잡해지더라도 특이한 곳 하나를 먼저 찍고 생각해보자. 그럼 뭔가 아이디어가 보일 거야. 그런 식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6개의 색깔을 칠할 거야. 여기다 막 6개의 색깔, 서로 다른 색깔들을 막 칠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 출발할 때는 여기는 사실 좀 특별한 면이 안 보이죠. 다 똑같이 생겼지. 맞니? 네. 일단 하나의 색깔을 먼저 칠하는 거야. 잘 보세요. 아무 곳이나 한 군데를 칠해서 색깔을 내가 이렇게 칠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래? 색깔 5가지 남았어요. 면이 이렇게 5개가 있지? 이 중에 좀 모양의 성질이 다른 특별한 면이 있나?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정사각형이야, 전부 다. 하지만 여기는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이 드는 곳이 있나요? 하나 있지 않니? 색깔 칠했으니까 그 맞은편. 여기는 고정돼 있잖아. 내가 노란색을 칠했으면 노란색의 맞은편이라고 딱 결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색깔을 하나 칠해. 6가지. 반대편의 색깔을 또 칠해요. 나머지 5가지 중에 하나겠지. 자, 이렇게 칠했어. 그럼 이제 남은 건 4개의 면인가요? 네. 돌아가는 거 보입니까? 그지? 자, 그럼 나머지 4개의 면은 어떻게 칠하는 거야? 이제는 원순열인 거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고정이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를 찍고 뭐 필요하면 다른 하나를 찍고 하면 나머지 공통된 성질이 이렇게 보이면 흔히 원순열인 경우가 많겠죠.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문제에서는. 자, 6번은 내려가시고요. 같이 해보고자 하는 건 8번입니다. 집합 또는 부분 집합의 개수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 1, 2, 3, 4, 5, 6, 7, 7개의 원소가 있는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안에 2개의 부분 집합이 있대요. 자, 어떤 성질이 있나 두 조건을 봅시다. 합집합을 하면 전체 다예요. 원소가 전혀 빠짐이 없는 상태인 거지, 원소들이. 그 다음 또 하나는 교집합은 공집합이래요. 교집합은 공집합 기호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중복된 원소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서 빠진 원소도 없어. 그 얘기는 전체 집합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본다면 A와 B의 집합이 딱 이 전체 집합을 갈라놓고 있다는 뜻이죠. 2등분은 아니고 아무튼 이쪽이 A면 나머지는 전부 다 B인. A하고 B가 겹치지도 않고 구멍이 나지도 않고 이렇게 딱 갈라서 양쪽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어떤 원소가 A에 없으면 B에 있다가 되는 거죠. 자, 출발하는 아이디어는 저거예요. A에 들어가 있지 않은 원소는 A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B에 있는 거야, 자동으로. 그러니까 A도 뽑고 B도 뽑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A가 원소를 골라가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B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자, 네, 됐어. 해봅시다. 집합 A, B를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어렵지 않아. 문제 계속 들여다보면 익숙해지면 편해.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아까 말했지만 A랑 B를 둘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치? A만 생각하면 돼요. A의 개수만 세면 A가 결정되면 나머지가 저절로 B가 되기 때문에 A가 생기면 B는 딱 결정이 나. 그러니까 순서쌍의 개수를 셀 필요 없이 우리는 A의 개수만 세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A의 뭘 세는 거냐? 부분 집합이라면서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는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와 같은 거예요, 사실. 아침이라 정신이 없죠. 저 얘기요. 그냥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자, 결론을 일단 먼저 정리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 A의 저 종류의 수, 개수를 계산을 할 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경우의 수라는 건 어디서 몇 개를 이렇게 뽑는 방법 이런 걸 세는 거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집합이랑 원소가 있지? 누가 누굴 뽑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개수를 셀 수가 있어. 골라볼래? 누가 누굴 뽑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집합이 원소를 골라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원소가 집합을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아이디어가 다 괜찮긴 해요.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 고릅니다. 집합이 원소를 고릅니다. 쭉 허리 한번 펴봐. 허리 한번 쭉 펴봐. 나도 힘들다. 자, 갑시다. 첫 번째 이런 방법이에요. 선생님 얘기했지. A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애들 몇 개만 데려가면 끝난다고. 나머지는 B야. 자, 데려갑시다. A가 상자를 하나 들고 왔어요. 진열대에 갔어. 살까 말까 고르기만 하면 돼요. 자, 앞에 섰어. 1. 결정하세요. 살까? 말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사든지 말든지. 이 얘기를 잘 생각해보면 이거 1학년 말에 한 번쯤 들었다는 게 들 수도 있어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 살까 말까 2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에 가서 얘를 상자에 담을까 버릴까 2가지. 그러니까 모든 원소마다 2가지의 선택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죠. 가져올까 버릴까. 버렸다는 건 자동적으로 B가 가져간다는 뜻이 되는 거지. 따라서 지금 이 경우에 A가 선택할 수 있는, 즉 A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를 7번 곱한 거 이만큼이다. 그럼 문제는 끝난 거예요. 왜? A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B가 되기 때문에 순서상의 개수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일단 이거예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사실 이러한 방식이었어요. 선택하는 거야. 살까? 말까? 7번. 그래서 지금 우리는 2, 파이, 7 이렇게 사실은 중복순열로 저 A 집합,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결과는 똑같은데 조금 방식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는 주객을 바꾸는 거야. 원소가 집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이 나는 집합 A에 갈까, 집합 B에 갈까. 여러분들이 과목을 고르듯이 A로 갈까, B로 갈까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 똑같죠? 선택할 수 있는 건 A랑 B. 어느 집합으로 들어갈까 선택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모든 원소가. 그러니까 7번 선택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선택합니다. 2개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1, 2, 3, 4, 5, 6, 7. 7번. 당연히 중복해서 뽑을 수 있죠? A 계속 뽑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첫 번째 뽑은 건 1, 두 번째 뽑은 건 2.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쭉 7개가 서로 다른 애들이잖아. 그럼 순열이 돼야죠. 그래서 똑같이 2, 파이, 7. 그러니까 결과는 같은데 저는 2가지의 개념으로 다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어쨌든 지금의 답은 2파이 7, 128가지가 되는 건데 요 두 번째 케이스처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두 개 중에 고른다. 7번.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결정할 때 중복이 되는가 생각해 보기. 그 다음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뒤에 있는 숫자 7 있잖아. 이 7이요. 서로 다른 7개의 대상이면 순열. 다 똑같은 7개면 구별이 되지 않는 7개면 조합.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이건 중복조합 가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 지금은 서로 다른 애들이에요. 원소 1, 2, 3, 4, 5, 7이니까. 그럼 순열이라고. 그래서 2, 파이 7 이렇게 적용해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답은 2파이 7, 128가지가 된다. 답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두 가지 아이디어 중에 납득이 잘 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21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11번은 교과서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야, 그쵸? B가 C보다 앞에, B가 C보다 왼쪽, 이거 설명했었죠? 같은 것으로 취급하자. 자, 그 아래 21페이지에 발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3번으로 가자. 자, 그 교과서 문제에서 풀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요. 자, 해봅시다. 원탁 위의 자리는 9개고 여학생 3명, 남학생 3명. 사람은 6명밖에 없는 거야, 그치? 빈자리가 3개가 결국엔 남아요, 지금.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배열할 거냐면 여학생, 남학생 1명씩 조를 짜서 여자, 남자 조를 짜서 조원끼리는 자 같이 이웃하게 앉고 그 사이사이에 빈자리를 두겠대요. 야, 그럼 일단 생각해보자. 지금 저 그림이라 더 헷갈리는 건데 저 동그라미를 다 빼버리세요. 의자를 다 빼봐.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조원끼리 다 정해졌고 조끼리 다 이렇게 이웃해서 앉았다고 한번 쳐봅시다. 6명이 다 앉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니? 6명의 사람들이 다 앉았어. 그럼 이 문제대로 앉으려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조와 조 사이에다가 의자를 하나씩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럼 일단 하나 물어볼게. 의자를 오른쪽에 놓는 거랑 왼쪽에 놓는 거랑 다른 경우니? 여러분, 의자를 왼쪽에 하나씩 놔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오른쪽에 놔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같을까 다를까? 이거 실제로 생각해봐. 만약에 의자를 내가 왼쪽에 놓기로 했어. 그럼 우리 조의 오른쪽에는 의자가 있지. 왜? 얘네가 놨을 거 아니야. 그쵸? 내가 의자를 오른쪽에 놔도 어때요? 왼쪽에도 의자 생겼죠? 네, 이쪽에 있는 조가 놨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그거라고요. 빈 의자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의자를 사이사이다 배열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조를 짜서 원 위에 앉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괜찮아? 네, 그 상태로 식만 만들어 보면 되겠죠. 순서대로 가세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 조를 짜는 거겠죠. 교과서에서는 조 짜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 그거 언제냐면 남학생, 여학생 교대로 앉을 때. 그때는 사이에 빈자리가 없었잖아. 기억나니? 앞에 문제?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원끼리 앉아도 이 반대편에 그 전남친이 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중복되는 상황이 생겨요. 지금은 이렇게 조가 됐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이랑 조였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중복된 케이스가 생겨서 조 짜는 건 좋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먼저 조를 편성을 할 거예요. 조를 짜는 건 뭐 여학생이 남학생 한 명씩 셋, 둘,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과 같겠죠. 3팩토리얼. 요거는 될 것 같습니다. 조를 짰으면 원 위에 앉게 할까요? 원 위에 배열을 할 건데 이제는 세 조가 됐어. 세 조가 원 위에 앉는 거니까 원순열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남은 건 뭘까? 지금은 남녀 교대로 앉을 필요가 없으니까 조원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바꿔요.
조원끼리 자리를 바꾼다? 세조니까 3번. 이만큼인가요? 네, 여기까지네요. 문제가 좀 길어져도 쫄지 말라고. 풀이는 한 줄이잖아. 그치?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맨 아래 15번 추론 문제로 가보기로 합시다. 첫 시간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나서 좀 두 번째 시간에 좀 쉬엄쉬엄 갑시다, 우리. 자, 마지막 문제야. 15번. 자, 6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 이렇게 올라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시래요. 이것도 사실 과거에는 좀 기출문제 같은 그 성격이 있어서 거의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 일단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하나 또는 두 칸 올라가야 되는데 굳이 그걸 세겠대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뭘 이렇게 뽑거나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진 않잖아. 일단 풀이 방법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잖아, 바로. 그럼 얘는 그냥 하나하나 센다라는 마음으로 풀어야 돼. 이런 경우는.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경우를 세서 더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쪽부터 세는 거예요. 한 가지 경우부터. 어떻게 세느냐? 다리가 긴 사람은 어떻게 올라갈까부터 하나씩 세는 거야. 두 칸씩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둘, 둘, 둘. 이렇게 올라가면 3번 만에 끝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부터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는 경우까지 다 나열해서 세보는 거야. 이건 그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그럼 또 찾아보시고. 그럼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냐? 자, 힘차게 두 칸씩 올라갔어요. 2로 쓰면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엔 작은 숫자를 쓰는 거죠. 이러면 6개가 되네. 그러니까 빠짐없이 잘 셀 수만 있으면. 자, 계산은 나중에. 그럼 세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두 칸 가고 또 두 칸 가면 얘랑 똑같아지죠. 네, 그래서 한 칸씩 가봤더니 4번 올라가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럼 네 번째는 두 칸 올라가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숫자가 작은 게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한 칸씩 올라가겠죠. 나열해 보면 금방 알아요.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저 4가지의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계산은 어떻게 계산할 건지는 이제 우리가 찾아야죠. 하면 되잖아. 야, 두 칸 올라가는 건 뭐 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얘는 끝. 자, 그럼 계단은 6개인데 거기를 두 번, 한 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둘, 하나 올라갈 수도 있고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뭐 이렇게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네요. 결국엔 올라가는 순서의 배열 방법만큼이겠구나 가 되는 거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떠오르시나요?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써놓을게요. 세 번째 케이스 마찬가지. 5번 다리를 움직일 건데 배열을 하는 거다. 그런데 한 칸 똑같은 게 4개가 있으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한 칸 한 칸 가는 것도 하나. 결국엔 저 4가지의 케이스의 합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죠. 총 1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 정도면 충분히 그냥 일일이 셀 수도 있고, 그죠? 문제에 따라서는 저게 한 9개나 한 10개 정도까지 가도 10칸 정도까지 가도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이. 자, 일단 경우를 나눠서 해결하는 예시를 하나 살펴봤고요. 자, 문제는 끝났어. 참고로 이거 하나만 간략하게 얘기하고 마칩시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혹시 본 사람들은 그 네모난 아저씨가 마지막 순간에 죽었나?
그 네모난 아저씨가 이제 다 모았어. 반짝반짝한 애들을 막 다 모아가지고 막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기 딱 직전에 반짝한 거 하나를 못 모아가지고 그게 파괴됐었잖아. 안 본 친구들은 뭐 겨울에 보세요. 근데 어떡하지? 초록색 돌을 가지고 팔을 이렇게 돌리나요? 그랬더니 시간이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6번째 계단에 내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 잘 봐. 문제는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바로 전 상황으로 시간을 약간 거꾸로 되돌려 봅시다. 그럼 나는 몇 번째 계단에 있었을까? 그 전에. 지금 내가 6번째 계단에 있어요. 그럼 바로 직전에 나는 몇 번째 계단에 있었을까? 5번째 계단에서 한 칸 이렇게 올라왔을 수도 있고 4번째 계단에서 2칸을 건너 올라왔을 수도 있죠. 딱 그 2가지 상황밖에 없지. 자, 이거요. 지금 6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5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수가 있을 거 아니니? 거기까지. 그거랑 4번째 계단까지 올라온 방법의 수가 있겠죠? 이거 2가지 더한 것과 같지. 5번째 계단에 올라왔더니 저 방법이 총 10가지가 있었어. 4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을 세보니까 5가지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4번째 계단에 있을 때 난 지금까지 5가지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서 2칸으로 올라서는 거 하나, 그리고 5번째 계단에 10가지 방법으로 왔단 말이야. 여기서 한 발을 디뎌서 6번째 계단에 가는 거. 이렇게 2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우의 수는 얘하고 얘의 합과 같다는 것이. 요거 이해되시나요? 바로 직전 상황을 보면 둘 중에 하나다. 저기서 왔거나 여기서 왔거나 해서 10개, 5개 더한 것과 같다.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계속 꼬리를 물고 내려갈 수 있죠. 무슨 말이냐? 3번째 계단까지 가는 방법은 첫 번째 계단에 가는 방법과 2번째 계단에 가는 방법 2개를 더한 거랑 똑같겠지. 하나하나 세보자는 거죠. 한 칸, 계단 한 칸 올라가는 방법은 하나예요. 2번째 계단까지 가는 방법은 하나, 둘 가거나 한 번에 가거나 2가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더한 것과 같다는 거지. 그래서 4번째 계단까지 가는 방법도 여기서 한 칸 오거나 여기서 2칸 오거나 하니까 얘랑 얘 더한 것과 같더라. 5번째 계단까지 가는 방법도 여기서 2칸 아니면 여기서 한 칸 해서 8개의 방법이 있더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6번째 계단까지 가는 방법은 여기서 2칸을 오던지 여기서 한 칸을 오던지가 되나요? 해서 둘의 합 13가지가 된다. 그래서 결과는 같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5, 8, 13이라고 하는 저 숫자들을 쭉 나열한 걸 우리가 살면서 실수로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요. 순열 말고 수열. 피? 포? 이런 말 들어본 적 없나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뭐 그런 특징 있는 수열이 있는데 그게 얘를 의미해요. 앞에 있는 2개를 더하면 그 다음 3번째 게 나온다. 2개를 더하면 그 다음 게 나온다. 저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이 수열의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6번째 항인 13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좀 쉬어 얼른. 그리고 2번째 시간에 수능 특강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 중복조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